좀 지문이 한자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조금 짜증나죠? 자, 봅시다. 첫 단락. 다음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결국 제목 묻는 거는 주제 묻는 거고 핵심어 묻는 거니까 제재, 관점, 의도에 해당하는 단어만 일단은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지만 비문학이 문제가 늘어났고 그리고 비문학이 지문이 자꾸 길어지는 추세에 있고 지금은 우리 공시가 어떻게 보면 비문학 싸움이야. 지금 작년에 그 다른 직렬은 나왔지만 일반 행정직, 지방직과 국가직 문제에서는 어문 규정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보였어요. 그죠? 다른 직렬에서는 계속해서 어문 규정 문제가 나오는데 그리고 지난해 그 일반직을 보면 일반 행정직을 보면은 비문학이 강세를 띠고 있고 그래서 올해도 그 추세는 크게 뭐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비문학을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푸느냐. 그리고 문학은 현대시, 현대소설은 작가 싸움이야. 그래서 내가 프린트를 해준다고 했다가 까먹고 안 해줬다. 오늘 이제 준비를 해갖고 와서 프린트 좀 하고 있고 좀 더 후반부에 내가 얘기를 할 거고 다음에 고전문학은 무조건 작품 싸움이야. 작품을 알아야 돼, 무조건. 그래서 이 비문학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얘기했죠. 문장 싸움 하지 말으라고. 문장 싸움에서 우리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문장 싸움은 언제 하는 거냐면 초창기 하는 거예요. 공부 초창기에 시작할 때. 그때는 내가 여러분들이 그 단과 듣고 종합반 듣고 한참 그럴 때만 해도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지문에 자꾸 집중을 해서 지문 독해력부터 키워라 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여러분 물론 지금 종합반하고 지금 단과 듣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당장 이제 코앞이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문보다도 그 지문 안에 나와 있는 핵심어들을 골라내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자, 봅니다. 허균의 불기분방 따릅니다. 불기분방. 거기 한글이 안 써져 있죠? 뜻은 속박받지 않고 자유롭다 이런 뜻이에요. 속박을 받지 않고 자유롭다. 불기분방. 한자성어입니다. 허균의 불기분방한 탈선적 생활은 마치 르네상스 시대의 여러 천재들을 연상케 한다. 그래서 이 글은 누구에 관한 글? 일단 허균에 관한 글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탈선적 생활이라고 돼 있는데 그 당시 가치 기준에서 보면은 탈선적인 거고 지금에서 본다면은 아주 개혁적인 그런 생활이 되겠죠. 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후대에 와서 개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 당대에는 대부분 다 이단으로 취급을 받았고 탈선적인 행위로 취급을 받았고 심지어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존재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은 누구예요? 로마인이 아니야, 유대인이야.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었을 때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죽어갔다고 기록은 돼 있지만 실은 유대 장로들에 의해서 고발이 됐고 그들이 결정한 것을 본디오 빌라도가 따라줬을 뿐이지 또 본디오 빌라도도 기록에 의하면 상당히 갈등을 했대도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가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었나 봐. 그래서 옆에서 그 아내 되는 그 본디오 빌라도 아내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당신이 나서서 예수를 죽이지 마라 라고 충고까지 했는데 이제 직책상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직책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기에 평가하기에 개혁적인 사상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당대에 다 어떻게 보면 탈선적이고 좀 일탈을 하고 또는 심지어 이단 취급까지 받았던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또는 과거에 모든 이단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개혁가가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건 이제 역사가 결정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허균은 확실하게 개혁 사상가가 맞습니다. 허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그냥 뭐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을 지은 사람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허균을 전 세계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최초의
근대적인 신분제 차별, 즉 평등 사상을 구가했던 그런 분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허균에 관한 글들이 제법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안정복에 의하면 허균은 심지어 남녀의 정렬을 천이라고 하고, 이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정말 탈선이 아니라 이거는 뭐 거의 제외 대상이지, 사회에서. 그래서 허균은 결국에 다른 양반들에 의해서 탄핵을 받아가지고 양반 그 직에서 이제 삭탈을 당해서, 지금도 허씨 집안 문중의 그 족보를 보면요, 허균 이름에 빨간 줄이 이렇게 가 있어. 그 족보를 볼 수 있는 곳은 강릉 초당이라고 하는 집이, 초당이 허균 아버지의 호예요, 호. 허균 아버지가 그 강릉 초당에 터를 잡고 거기에 이제 그 집을 짓고 거기서 허균과 허난설원을 어린 시절에 키웠는데, 그 집이 그대로 강릉에 남아있고 그 초당 바로 앞에 두부집들이 많아. 그래서 초당 두부라는 말이 붙었는데, 그 초당에 가보면은 조그마한 허난설원 그 기념관,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그 허씨 집안 그 원래 족보가 있고, 마침 또 페이지를 거기다 펴놨어. 허균 이름 있는 데다가. 그래놓고 그 허균에다가 빨간 줄로 이렇게, 이미 한, 3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돼서, 지금도 허균은 허씨 집안에서 호적이 박탈된 그런 사람으로 기록이 돼 있죠. 하지만 이제는 허씨 집안의 상징적인 존재로 지금 여겨지고 있죠. 다음에 분별윤기 따릅니다. 분별윤기. 분별한다는 뜻이고, 윤기, 이때 윤은 윤리할 때 윤이고, 다음에 기자는 기강할 때 기자예요. 그래서 윤리와 기강을 분별하다, 잘 따진다. 그래서 분별윤기를 성인지교라고 하여, 성인의 가르침이라고 하여, 천이 성인보다 높은 것인 만큼, 그러면 천이 높으면 뭐가 더 좋다는 거예요? 남녀의 정렬이 더 좋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말을 대놓고 했다가는 조금 변태스럽다고 인정을 할 판국에, 16세기, 17세기 초반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참 정말 가히 짐작이 안 가죠. 차라리 성인의 가르침을 어길지언정 천품의 본성은, 이때 천품이 바로 뭐예요? 남녀의 정렬. 계속해서 이제 요게 핵심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품의 본성은, 즉 인간이 타고난 본성, 본성은 감히 어길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글깨나 하는 부박, 따릅니다. 부박. 부박하다, 천박하고 경솔하다, 이런 뜻입니다. 부박하다. 형용사지요. 천박하고 경솔한 문사들이, 문인들이 그의 문도가 되어, 문도의 이름난 학자 밑에서 배우는 제자를 문도라고 그래요. 이름난 학자 밑에서 배우는 제자를 문도라고 그래요. 천학을 주장하였지만 그것은 서양의 천조학과는 소양, 따릅니다. 소양. 예, 소양은 하늘과 땅이란 뜻의 천지를 이르는 말이야. 같은 말. 그래서 소양은 높은 하늘과 넓은 땅, 이런 뜻입니다. 의 차이가 있는 것이요, 견주어 같이 논할 성질의 것이 못 된다고 하였다. 허균이 선도, 특히 불교에 관한 서적을 탐독하였음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때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그리고 허균을 우리가 그 홍길동과 그 동일화시켜가지고 허균을 서자로 생각을 하는데, 서자가 아니에요. 허씨 집안이 적자입니다. 그로 인하여 파관, 관직에서 물러난다. 관직에서 물러나는, 흔히 파관이라는 말보다는 파직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파직이라는 말까지 당한 일이 있었다. 또 일찍이 연경에 왕래한 관계로 천주 시리를 읽었으리란 것도 추측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천이 성인보다 높다는 사상을 유독 서학의 영향이라고 보면 하나의 속단이 아닐까. 맨 마지막 구절은 필자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선택지를 보니까 1번에 허균의 천과 인간의 본연지성. 지금 그 뭡니까? 핵심어가 남녀의 정렬, 그리고 그 밑에 문장에 보면 천품의 본성이란 단어가 나왔었지요. 그렇다면 1번이 답이 될 확률이 가장 높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제목을 묻는 문제들은 대체적으로, 주제나 제목을 묻는 문제는 1단락에서 거의 핵심어가 빠져나와요. 다음에 2번, 허균의 자유분방한 생활을 통해 본 그의 천재성,
3번. 근데 일단락에서 허균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은. 그러면 허균의 천재성에 관한 얘기 일단락에서 조금이라도 좀 나왔어야 되는데, 일단락에서는 천재성에 관한 얘기는 거의 안 나왔어요. 3번. 서학의 입장에서 본 허균의 천학. 서학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일단락에서 필자는, 허균이 서학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다. 그런 얘기를 했지. 서학의 입장, 서학의 관점에서 허균을 평가한 건 아니지. 다음에 4번. 조선시대 사상계의 경직성. 뭐 답이 된다면 1번 아니면 4번 쪽으로 가기가 쉽고, 다음에 단어로 본다면 1번이 가장 첫 번째 단락에서 봤던 단어들이 많이 나온 그런 답이 되겠죠. 2단락 갑니다. 답은 거의 나왔어요, 지금. 근데 지문이 조금 어려워서 성인보다 높은 천이라고 하여 그 천이 반드시 서학의 천주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치 않다 할 적에 천주는 지금의 이제 천주교를 의미하는 거지. 지금의 가톨릭. 이후에 이제 요때쯤 해서 서양에서도 이제 그 켈빈과 다음에 루터의 개신교 사상이 이제 이후로 허균 이후로 한 50년 후 요때쯤에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본연지성, 요게 답이죠, 요게 답. 요게 핵심어죠.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을 그의 존엄성에 있어서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에 천명지위성 따릅니다. 천명지위성. 천명지위성. 천명, 하늘의 본성을 만물에게 부여해 준 것, 이런 뜻입니다. 하늘의 본성, 원래 타고난, 우리 그 품성을 인간에게 부여해 준 성질을, 천명지위성, 하늘이 명령을 내려서 우리에게 준 성품. 이게 결국은 뭐예요? 인간의 본연지성이고, 일단락에서 천품이라고 표현했죠, 천품. 천명지위성의 성 자체의 존엄성이 성인이 제정한 윤기, 아까 나왔었지요? 윤리와 기강보다 우월하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이제 흔히 말하는 본능적인 거, 그 남녀의 정열이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인류가 역사를 계속해 나가겠죠, 그녀. 여기 지금 나도 그렇지만 여기 지금 엄마 아빠가 손잡고 자가지고 태어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그럼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죠? 다 그렇게 태어났고 또 그리고 그렇게 또 대를 이어갈 거고. 그래서 삼강오륜이 절대 불가침의 도덕률로 되어 있었던 그 당시에 있어서 대담무쌍한 발언이라 하겠으나 역적관계죠? 그럼 그 뒤가 중요하겠지. 오히려 모든 도덕률의 근거가 다름 아닌 인간의 본연지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려고 한 것이다. 누가? 허균이가. 공자도 52 지천명하고 62 이순하고 그래서 공자가 나이대별로 이렇게 그 단어를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지. 50은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 아이다. 그러니까 50이 돼야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늘의 뜻을 내가 내 운명을 이제 받아들이고 알 나이고, 다음에 62 이순 귀가 순하다는 얘기는 어떤 말을 들어도 자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던 말이든 칭찬을 하는 말이든 어떤 말을 들어도 화가 안 나. 기쁘지도 않고, 누가 칭찬을 무지하게 해줘도 별로 그렇게 기쁜 게 없어. 누가 그렇게 자기한테 욕을 막 해도 화가 별로 안 나. 그냥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기에 와서 박혀서 아 그렇구나라고 좀 냉정해지는, 좀 객관화되는 그런 나이가 60이라고 그래요. 3단락 갑니다. 물론 허균 자신의 탐음 종욕 따릅니다. 탐음 종욕. 탐음 그러면 음탕함을 탐하다 이런 뜻이고, 종욕 그러면 욕망을 쫓아가다 이런 뜻이니까 두 개를 합치면은 지나치게 여색을 밝히고 욕망을 쫓는 그런 마음을 탐음 종욕이라고 그래요. 다음에 종심소욕 불유구 시작. 예, 종심소욕 불유구. 하고 싶어도,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요게 바로 뭐예요? 공자가 말한 70세. 70세. 내가 그냥 마음이 내켜서 뭐든지 해. 그러면 도리에 어긋나질 않아. 그 정도가 돼야.
경지와 혼동하였다면 그것은 용서가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또 그러나 뒤가 문제죠. 시대의 변천을 무시하고 그저 구각, 이것도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구각답니다. 구각. 예, 낡은 껍질 이런 뜻이에요. 오렐 구자 껍질 각자. 그래서 구각, 낡은 껍질, 즉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나 관습 등을 비유해서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만일 묵수, 이 묵수라는 단어도 자주 나오죠. 묵수. 인습 또는 고집을 굳게 지키는 것을 묵수라고 그래. 인습이나 또는 고집을, 그러니까 나쁜 거를 굳게 지키는 거. 전통, 앞에서 우리 지문에서 배웠잖아. 전통과 인습의 차이에 대해서. 전통은 뭐가 전통이야? 기억해야지. 현재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만한 거. 현재 문화 창조의 전통과 인습의 공통점이 뭐예요? 네, 일단은 과거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것. 그래서 전통이나 인습이나 유물 이런 것들은 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것. 공통점. 차이점은 전통과 인습의 차이점은 현재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 그 전통과 인습을 구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그래서 과거를 비판을 해야 돼. 비판. 그래서 현재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만한 것은 전통으로 우리가 계속 세우고 인습은 버리는 게 좋다라고 앞에 민족 문화의 전통과 계승이라고 하는 이기백 선생의 글 몇 번 나왔었잖아. 더 번 나왔었잖아. 자 봅시다. 그래서 묵수는 고집이나 인습 같은 안 좋은 것을 끊임없이 열심히 지키는 것을 묵수라고 그래요. 묵수하려는 태도로부터 용감하게 탈피하여 보다 근원적인 천과의 관련에 있어서 인간의 진면목을 드러내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즉 허균은 동양 사상도 그렇고 서양은 더했지요. 서양은 중세시대 때 모든 것이 다 그 하나님으로 갔잖아. 중세는 서양의 중세는 종교적인 게 절대적이었던. 그러니까 황제의 권력보다 교황의 권력이 훨씬 더 컸던 그런 시대였었고 뭐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그러니까 중심이 하늘에 있었는데 동양도 실은 중심이 하늘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최초로 그 중심을 어디로 옮겨놓은 사람, 인간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역사에서 최초로 하늘에서 인간으로 그 중심을 옮겨놓은 사건이 바로 르네상스죠. 르네상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동서양의 역사에서 보면요, 하늘 중심으로 가고 있었던 것들을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놓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허균입니다. 허균. 자, 23번 지문도 우리가 좀 머릿속에 항상 적어도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좋은 지문이라고 했던 지문들이 있어. 그런 지문들은 머릿속에 그 중심 내용,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넣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배경 지식이야. 비문학은 배경 지식이 힘이에요, 무조건. 다음에 24번, 다음 글에 나타나는 서술 방식을 묻네. 서술 방식. 거의 서술 방식은 앞에서 거의 풀려요. 프레임 단어 나왔죠? 제지입니다. 프레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이다. 뭐예요? 정의. 일단 정의가 나왔는데 선택지엔 정의가 없어. 그죠? 다시 한번 프레임이 뭐라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 여러분들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 사진기 네모난 그게 프레임이야. 그게 프레임.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딱 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항상 뭐를 통해서 본다? 사진기의 카메라의 프레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아. 다 자기 관점이 있다고, 자기 고집이 있고. 그래서 똑같은 현상을 여러 사람이 보면 다 똑같아 보이질 않아. 다 다르게, 나중에 보면 해석이 다 다르게 되죠. 그게 뭐 때문에? 프레임이라는 것 때문에. 프레임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 우리가 짜는 계획,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 행동의 좋고 나쁜 결과를 결정한다. 왜? 이 프레임이 우리말로 굳이 해석한다면 이게 바로 이 가치관이야, 가치관. 다음에
정치에서 프레임은 지금 여기까지 결정한다까지는 그냥 프레임에 관한 얘기만 나왔어. 근데 요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정치에서 정치의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정치의. 그러니까 요거는 예시가 되겠죠. 예시. 답은 3번. 정치에서 프레임은 사회 정책과 그 정책을 수행하고자 수립하는 제도를 형성한다. 프레임을 바꾸는 것은 이 모두를 바꾸는 것이다. 그러므로 첫 단락의 맨 마지막 문장은 쟁점화 문장으로 관점이 정해지는 중요한 문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특히 장문 독해할 때 이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러므로 프레임을 재구성하는 것이 바로 뭐다? 사회적. 그러니까 프레임을 바꾸면 사회가 변해. 그러니까 가치관을 바꾸면 사회가 변해. 근데 우리 한국이 잘 안 변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적 인식이 잘 안 바뀌는. 프레임은 사회적 인식의 틀,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좋겠죠. 지문입니다. 좋은 지문이에요, 이것도. 프레임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대중이 세상을 보는 방식, 가치관, 요 가치의 틀을 바꾸는 것이다. 첫 문장 중요하죠. 그것은 상식으로 통용되는 것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식이 바뀌는 거야. 시대마다 상식은 다 달랐습니다. 그죠?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변학도가 죽일 놈이야. 하긴 변학도는 죽일 놈이 맞는데, 아무튼 춘향이와 관련 지어서 본다면 변학도가 죽일 놈이야. 근데 그 당시에서 본다면 잘못은 누가 했어? 변학도와 춘향이 관계에서만큼은 춘향이가 법을 어긴 거야. 이게 지금 그 당시 관점으로 본다면. 근데 우리는 지금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변학도가 잘못해서 춘향이한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춘향이와 변학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본다면 변학도는 잘못한 게 없어. 단지 변학도가 잘못한 건 뭐예요? 학정을 했다는 거. 백성들에게 가렴주구를 했다는 거. 이거 갖고 여기 이도령이 암행어사 출두해가지고 심판을 했지. 저기 자기 와이프라고 해야죠. 춘향이가 자기 와이프 괴롭힌 거 갖고 벌을 못 줬어요. 프레임은 언어로 작동되기 때문에 새로운 프레임을 위해서는 새로운 언어가 요구된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프레임 다음으로 중요한 핵심어가 바로 언어야, 언어. 다르게 생각하려면 우선 다르게 말을 해야 돼. 즉 말은 뭐를 담고 있어? 생각을 담고 있죠. 생각을. 3번 단락 구제의 릴리프라고 되어 있는데 구제라는 단어의 프레임을 생각해보자 라고 3번 단락에서 또 예시를 또 해요. 이미 1번 단락에서 했어. 단지 이제 1번 단락에서는 슬그머니 해놔가지고 조금 감각이 센스가 조금 무딘 학생들은 1번 단락에서 지금 서술 방식이 예시다라는 걸 찾기가 힘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1번 단락에서 했던 서술 방식은 첫 번째 정의, 두 번째 예시가 되는데 3번 단락을 보면 확실히 이제 예를 드는구나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3번 단락 가서 문제를 풀면 시간이 조금 지난다는 거, 이제 그게 문제지. 구제가 있는 곳에는 고통이 있고 고통받는 자가 있고 그 고통을 없애주는 구제자가 다시 말해 영웅이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 영웅을 방해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구제를 방해하는 악당이 된다. 그렇지요. 이번 그 코로나19 사태에서 누가 영웅이 될는지 또 영웅이 하면 나타나긴 할 텐데 여러분들은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오로지 합격증만 따면 돼. 다음에 25번 또 서술 방식 묻는 문제죠. 일단은 읽어. 지문부터. 지문이 짧잖아 일단은. 후쿠자와 유키치는 일본인은 모름지기 선진 문명을 유럽에서 배워야 한다고 라고 유키치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요. 인용이네. 일단은 인용. 역설하였는데 인도의 비베카난다는 침략의 과오를 시정하는 평화의 철학을 인도에서 펴고 할 적에 일본 놈은 선진 문명을 유럽에서 배워야 한다. 근데 유럽이 그 당시에 제국주의였었잖아. 유럽이 침략을 일삼았던 그 주범이잖아, 결국엔. 일본 애들이 그걸 배웠잖아. 유럽 애들한테. 근데 누가 인도의 비베카난다는 침략의 과오를 시정하는 평화의 철학을 주창을 했죠. 일단 두 사람이 나오죠. 하여튼 대상이 두 개가 나와. 대상이 두 개가 나올 때 가장 쓰기가 쉬운 게 바로 비교, 대조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두 사람 간의 견해 차이가 좀 보여.
그러니까 요거는 대조가 되겠죠. 제국지 열강의 대열에 들어선 것을 크게 자랑하는 일본의 철학자들이 남의 철학을 수입하여 모방하는 데 머문 것은 무력이나 경제력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크나큰 상실이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선진 문명을 유럽에서 배워야 한다. 요거하고 침략의 과오를 치정하는 평화의 철학 요거하고 요게 무슨 차이지 이걸 모르겠으면 그 뒤에 지금 해석을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다음에 26번. 다음 글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 전제를 물어보면요. 무조건 첫 문장에서 승부를 거시면 돼요. 거의 풀려요. 대체적으로 그 우리나라 글들이 연역 추론을 첫 단락에서는 대부분 연역 추론을 많이 해. 그러다 보니까 첫 단락에 구체적 사례로 제시하는 글들이 별로 없어. 가끔씩 나와. 첫 단락에 구체적 사례부터 시작하는 글들이 자주 안 보이죠. 첫 문장이 주지문으로, 첫 단락 첫 문장이 주지문으로 짧게 가는 문장들은 많이 봤어. 그게 이제 뭐냐면 일반적 진술을 이렇게 해놔야 그게 대전제가 되거든. 예, 그래서 보니까 여기도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꼴 없이 불분명한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전제를 물어봤으니까 푸는 방법은 첫 문장을 잘 보시고 다음에 두 번째 결론을 찾아. 결론은 아마 저 뒤에 있을 겁니다. 거의. 결론을 찾아서 이 문장에서, 이 글에서 그 결론에 왜라는 질문을 해. 왜? 그 답을 이 글에서 찾아. 대부분 첫 문장이 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연역 추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 연역 추론은 어떻게 구성되지?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때 연역 추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제야, 결론이야? 전제예요, 전제. 귀납 추론은 결론이 중요해. 그래서 귀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납 뜻이 뭐예요? 결론으로 돌아간다. 귀결 이런 뜻이야, 귀납이. 그러니까 귀납 추론은 결론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고 연역 추론은 미리 결론을 딱 내려놔. 그래놓고 왜 이런 결론이 내려졌는지 이걸 증명을 해. 이게 연역 추론이야. 그래서 과학은 대체적으로 귀납 추론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 패러다임을 제공했던 과학자들, 뭐 뉴턴이나 또는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과학자들은 귀납 추론을, 즉 실험을 잘 안 했어. 대부분 연역 추론 머릿속에서 다 해버렸어. 그래서 이건 이렇다라고 그냥 이론적인 가설만 내밀었고, 그거를 이제 다른 학자들이 처음에는 못 믿지요. 왜? 실험을 하나도 안 했는데, 이게 증명이 안 됐는데 쟤네들 말을 어떻게 믿어? 그래서 이제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어. 가서 실험 좀 해봐. 지네들은 안 해놓고, 근데 실험해보면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들이 당대의 패러다임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꼴 없이 불분명한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 이걸 반대로 바꾸면 말로 표현해야 뭐가 된다? 생각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건 말로 답 나오잖아요. 답은. 그죠? 그래서 다시 전제를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 첫 문장이 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다음에 첫 문장을 봐서 답이 안 돼. 지금 답이 도저히 안 나와. 그러면 결론 문장, 주제문을 찾아서 그 주제문에다가 뭐라고 질문하라고? 왜? 전제는 근거니까. 왜라는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어디서 찾으라고? 본인이 하면 안 돼. 지문 안에 있어, 지문 안에. 그러다 보니까 첫 문장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도. 맨 마지막에 언어가 나타나기 전에는 미리 형성된 관념이 존재할 수 없으며 어떤 생각도 분명해질 수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언어가 나타나야 모든 생각이 분명해져.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27번. 그래서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그 문장을 뒤집어서 생각하는 훈련도 좀 해야 돼.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꼴 없이 불분명한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문장이야, 문장이. 그럼 이걸 뒤집어서 어떻게? 말로 표현돼야 생각이 드러난다.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그죠? 그걸 또 뒤집어. 이게 바로 뭐예요?
대우명제라고 하죠. 대우. 수학에서 P는 Q, 요게 대우로 바꾸면 not Q는 not P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지. 아, 나도 수학 잘하네. 나 수포자였었는데 수학이 아니라 그게 논리학이에요. 언어 논리학. 바꿔서 생각을 하면 답이 나와. 그래서 항상 어떤 문장을 읽었을 때 그 문장이 긍정문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런 부정문 있죠. 이런 부정문으로 한번 뒤집어봐. 긍정문으로 바꿔봐봐. 그럼 바뀌어져. 그때 의미가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왜?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웠잖아. 모든 부정문은 뭐가 있다? 중의성이 있다. 그 부정문의 중의성을 없애는 방법은 뭐다? 네, 보조사, 은, 만, 도. 요 네 개를 하여튼 집어넣어라. 그래서 어법 문제에서 부정문이 딱 뜨면 이거 중의성 있어 하고 딱 봐야 돼, 일단.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해야 할 일, 그 문장, 그 부정문에 은, 만, 도가 있냐 없냐 요것만 찾아. 그 뜻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 없어, 그렇게 해는. 그래서 은, 만, 도가 있으면 통과, 없으면 중의성 걸려 틀린 거.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독해에서도 부정문이 나오면 이걸 긍정문으로 바꿔봐. 그때 바꿀 때 어떻게 바꿔야 돼? 뒤집어서 대우명제로 바꿔버려야 돼. 긍정문으로 바꾸려면. 그래야 바뀌어져. 왜냐면 그대로 가다가 끝에 가서 긍정문 하면은 주어진 문장하고 의미만 반대로 가는 거지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수학에서도 배웠잖아요.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는 참, 거짓. 참.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역명제가 있지, 역명제는 거짓일 확률이 높아. 다음에 이명제도 있죠.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이 명제 역시 거짓일 확률이 높아. 100% 참이 참으로 가는 건, 거짓이 거짓으로 가는 건 뭐예요? 대우명제야. 그러니까 대우명제로 바꿔버리면 돼요. 다음에 27번. 기억에 전제된 하고 문제를 물었는데 기억이 밑줄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낸다고. 이럴 수밖에 없지요. 왜? 전제를 물어볼 때는 결론 갖고 문제를 줄 수밖에 없고 또 문제를 풀 때도 결론 갖고 문제를 풀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일단 기억부터 먼저 읽어봐. 이런 문제는. 기억부터. 만년이 뭐야? 죽을 때쯤. 사람이 살다가 이제 거의 죽을 때쯤이 만년이지. 만년에 가서 궁박하다 뜻이 뭐예요? 가난하고 좀 구차하다. 이런 뜻이죠. 몹시 가난하고 후차하다. 만년에 가서 궁박한 처지에 놓였을 때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그러면 만년에 가서 궁박한 처지에 놓여서 놓이지 않으려면 그래서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으려면 만년에 가서 궁박한 처지에 놓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얘기는 그거네. 그래놓고 앞에서부터 읽어보세요. 지문에서 찾아 답을. 인생 100년간에 무조건 이것도 뭐야? 핵심어 싸움이야. 인생 100년간의 근심과 괴로움이 쉴 새 없이 찾아들어 편히 앉아 독서할 시간, 독서. 거의 얼마 안 되는 것이다. 진실로 일찍 스스로 깨달아 노력하지 않고 구차스럽게, 구차하다. 말이나 행동 따위가 당당하거나 떳떳하지 못하다. 첫 번째 뜻. 두 번째 뜻. 살림이 몹시 가난하다. 두 가지 뜻이 있죠. 첫 번째 뜻은 말 또는 행동 이런 것들이 당당하거나 또는 떳떳하지 못하다. 첫 번째 뜻. 두 번째 뜻은 살림이 몹시 가난하다. 구차스럽게 살아가다가는 쓸모없는 재주로 끝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독서하라고, 책 읽으라고. 책 읽으면 만년이 어떻게? 궁박하지 않을 것이다. 얘기는 그거죠. 정답 4번이죠. 일단 책 독서에 관한 얘기가 나와야 되고 다음에 4번이 또 답이 되는 얘기는 뭡니까? 만년과 비슷한 뜻의 단어인 말년 이런 단어가 또 보이죠. 단어가 일치해야 돼. 단어가. 단어 싸움이에요. 단어 싸움. 다음에 28번. 첫 단락 봅니다. 다음 글의 기억 부분에 전제되어 있는 생각은 이것도 전제 묻는 거예요. 그럼 기억을 먼저 보세요. 극단적인 기인이나 강렬한 정열을 지닌 사람도 사라지고
아주 극단적인 저주나 증오도 화려한 찬양도 사라진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답이 이 지문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첫 단락 봅니다. 다음에 남자와 여자 사이는 정체성이 동요한다.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이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혼동되거나. 그 최근에도 뭡니까?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이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야, 누군가가 숙대에 지원을 했다가 받은 사람이죠? 뭐 숙대에서 나는 학교가 불허를 하는 거는 내가 좀 이해를 해. 왜? 원래 이 기성세대 교수들이 원래 꼰대들이라. 그런데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학생들이 오히려 더 반대를 했어요. 학교에서는 그거 받아들인다고 했거든? 입학 허가하겠다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 지원했던 지원자 스스로가 포기하는. 나는 우리 젊은이들 보면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야. 되게 보수적이야. 나보다 생각이. 아니, 성전환 수술한 사람하고 만나면 무슨 전염병 코로나 걸리나?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한번 생각해봐. 그 사람이 한 20여 년 동안 시달렸을 그 고통을.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거에 대한 혼동스러움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는 한 번도 여기 있는 우리들은 대부분 여기 있는 대부분들이, 물론 이 중에 그런 분도 있을지 몰라. 한 번도 정체성 때문에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어. 근데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암만 해도 여자 같아. 2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거를. 그거를 용기를 내서 내가 정말 내 마음, 내 본성, 그게 아까 말했던 허균의 그게 천품이야, 그게 바로. 남녀의 정열이라는 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남녀의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게 다 본성이야, 본성. 중요한 건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은 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몸이 남자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용기를 내서 성전환 수술을 거쳐서 성이 전환돼서 주민등록증 번호도 바뀌었어요, 여성으로. 그 대표적인 이제 이제 보통 명사가 된 사람이 있죠, 하리수라고. 처음에 하리수 씨는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초창기라서. 또 내 고등학교 후배 홍석천. 걔도 좀 그런 거 있죠, 그죠? 근데 내가 석천이한테 그랬어. 너 참 힘들었겠다. 너 참 힘들었겠다. 그리고 내가 손을 잡아줬어. 동창회를 하는데 어떤 놈도 석천이 손을 잡아주는 놈이 없어. 선배들 중에. 야, 이 꼰대들아. 그래도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 석천이 지금도 나한테 연락해. 나 유명해? 유명한 사람 많이 알아? 내가 유명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인정해주는 사람을 못 봤거든. 근데 그거는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나도 배고프면 다른 사람도 배고픈 거야. 내가 졸리면 다른 사람도 졸린 거야.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피부색 갖고 차별을 하고, 그런 그런 거에 관해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차별. 여러분들은 더더군다나 공무원이 될 분들이니까 차별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도 그렇고. 남자들은 쉽게 볼 수 없는 또는 점잖은 처지에서는 봐서도 안 되는 여자들의 내막을 보며 여자들도 쉽게 볼 수 없는 남자들의 내막을 본다. 예, 뭐 최근에 남녀의 어떤 신비로움이 다 우리 남학생들 중학교 3학년이면 야동 뛴다며. 내가 고1들한테 내가 그랬어. 야, 너희들도 야동 보냐? 아이, 선생님, 진작에 다 봤지요. 고1도 그래, 고1도 지금. 그러니 남녀의 어떤 신비로움 이런 게 다 사라지죠. 그게 좋은 면도 있고 또 나쁜 면도 있어. 남성적인 것, 여성적인 것이 어떤 그윽한 것이 아니라 별것 아닌 게 된다. 왜? 뭐 때문에? 도대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뭐 때문에? 그래놓고 선택지를 보세요. 정보사회는 단순한 사회, 정보사회. 다음에 2번, 무지. 3번, 극단적인 사고. 4번, 정보사회. 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핵심 모드를 봐. 저기 선택지에서도. 그러고 다시 2번 단락서부터 읽어, 이제.
이러한 모든 일은 전에는 서로 특이했고 서로 격리되어 있었고 서로 폐쇄적이었던 여러 집단 상황의 정보들을 전자 미디어가 모두에게 시간, 공간,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 개방적으로 제공하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이게 답이야. 바로 이런 사회가 지금 정보사회죠, 결국에는. 그럼 정보사회가 답이 들어가야 돼. 1번 아니면 4번인데, 답은 1번이죠. 다양성을 존중하는 건 아니지. 그 밑에 답이 나오죠, 결국에는. 그 결과 각기 특이했던 행동 특성들이 혼합돼, 혼합. 다음에 동질화돼, 하나가 돼. 다음에 중간화돼, 여자도 남자도 아닌 게 돼버려. 나는 그 여자답다, 남자답다라는 말을 지금까지 누구 위주로 써왔어? 남자 위주로 써왔어.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면 남자답지 못하다요. 하여튼간 남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지금까지는 남자답다, 여자답다를 써왔는데, 누구한테 어느 쪽에 유리한 측면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남자답다, 여자답다는 써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해요.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멋있고 이쁘잖아, 그지? 근데 문제는 뭐야? 지금까지 남자답다, 여자답다를 누구 측면에서? 남자 측면에서 성적 차별의 용어로 써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귀에 좀 거슬리는 거지. 29번 갑니다. 지금 26번서부터 계속해서 전제를 묻는데 요 26번, 27번, 28번 다 같은 유형의 문제죠. 이 전제 묻는 문제가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어보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다음에 29번.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정보 추리 문제죠. 그렇다면 이 문장 여기 괄호가 들어갈 자리 바로 앞에 문장이 일단 키야. 그런데 뭘 찾아야 돼? 앞에서 첫 문장, 두 번째 문장에 논지를 먼저 찾아놔야 돼. 관점을 먼저 찾아놔야 돼. 자, 봅시다. 우리가 살아남고 다음 세대들이 이 조그마한 행성 위에서, 이 조그마한 행성은 지구를 말하겠죠. 삶을 향해할 수 있게 하려면 탐욕이 아니라 여기 자연의 순리가 아니라 무슨 관계? 역적 관계. 그래서 우리 말에는 연결어가 접속사라고 하는 품사는 없지만 영어에서 접속사의 기능을 하는 연결어가 굉장히 많다요. 영어에 비해서 훨씬 많아요. 그 첫 번째가 접속 조사.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접속 부사. 이게 이제 영어의 접속사죠. 세 번째가 가장 많은 거. 그렇죠. 연결어미. 연결어미. 지금 아니라 할 적에 아니라의 기본형은 아니다고 끝에 보이는 라가 뭐예요? 연결어미. 이 말은 아니다 플러스 그러나잖아. 요게 역적 관계로 딱 보여야 된다고 빨리빨리. 그러나 반면에 하지만 요것만 딱 외우니까 그것만 보여야 역적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아니다 그러나의 줄임말이잖아 이게 지금. 더더군다나 지금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이죠. 자연의 순리가 살림살이의 척도가 되는 세상을 향해 조금이라도 나아가기를 염원하고 노력하는 수밖에 다른 선택이 없다. 자연의 순리가 사람 살이의 기준. 순리가. 그래놓고 중간에는 뭐 굳이 시간이 없다면 빼고 가도 됩니다. 빼고 가도 돼. 읽어봅시다. 대량 생산과 소비 체제, 장거리 유통 구조, 거대 산업과 권력의 중앙 집중, 관료주의, 학교와 병원의 위기 질서, 행형제도, 비대화하는 도시 공간에 황폐하는 농촌, 과학기계 영농, 자가용에 의존하고 있는 교통 체계라고 계속 쉼표가 붙어 있죠. 이렇게 계속 쉼표가 붙으면 이거 대부분 다 예시야. 그래서 빼고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문 나오고 문장 단락에서 문장 구성이 주지문 나오고 설명문은 뭐가 나온다고 그다음에 부연 설명. 그래서 앞에 주지문 나오고 부연 설명 나오는 이유가 뭐야? 주지문에서 이해를 못했으면 뜻을 어디서 이해시키려고? 부연 설명에서 이해를 시키려고 부연 설명이 나오고 부연 설명 다음에 뭐가 나오고? 상술. 그때 그 상술 자세히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서술 방식이 예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다시 결론. 앞에 주지문으로 다시 돌아가. 설명문은 그다음에 논설문은 어떻게 나간다고? 주지문. 설명문의 주지문은 사실문이야, 의견문이야?
사실문이죠. 설명문은. 논설문의 주지문은 의견문이죠. 무조건 의견문이 나오면 그 뒤에 뭐가 나가야 돼? 근거 제시야. 공식이 그래. 문장은 앞에 의견문이 나가면 무조건 왜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지 뭐부터 나가야 돼? 근거 제시부터 해야 돼. 그때 근거 제시에 가장 많이 쓰이는 소설 방식을 이유 제기문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따릅니다. 이유 제기문. 이유 제기.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잘 생략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의견문이 나왔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의견문 뒤에 나오는 문장이 이유 제기문인지 아닌지를 검증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그 문장에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가 없으면 거기다 집어넣어봐. 대부분 다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를 시험 문제에서 보여줄까 안 보여줄까? 최대한 안 보여주겠죠. 그럼 그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가 붙어있는 그 이유 제기문, 근거 제시문, 얘가 논설문에선 전제야. 얘가 전제. 얘가 근거라고. 그래서 논설문에서 뭐 묻는 문제가 많다? 근거, 전제 묻는 문제가 많아요. 오히려. 그런 다음에 상술. 그러니까 설명문에서 부연 설명이 논설문에서 뭐와 같은 거야? 근거 제시문과 같은 거야, 결국에는. 그런 다음에 상술. 논설문도. 상술한 다음에 다시 주지문, 결론. 요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도대체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앞에서 예를 든 여러 가지 것들이 지탱 가능한 생활 방식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거는 필자 입장에서는 지탱 가능한 생활 방식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왜?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는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 해도 그것을 그 순리에 어긋나는 그게 바로 과학이야. 과학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은 어디서 발전이 돼서 주로 본격적으로 발전이 된 건 서양이죠. 서양.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그죠? 위에서 아래로. 근데 서양 사람들은 뭘 좋아해서? 분수를 좋아했어요.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걸.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항상 자연에 어떻게 대적을 해. 대적. 그러니까 자연을 서양 사람들에게 주적은 자연이야. 그래서 자연과 투쟁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겨야 먹고 살아. 왜? 워낙 기후가 안 좋고 풍토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동양 쪽은 우리 한국만 해도 사계절이 있고 하여튼 기후가 괜찮아 살만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농사도 짓고. 특히 열대지방, 저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뭐 요런 데 가보면 진짜 사람들이 베트남 뭐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게을러. 나쁘게 말하면 게을러. 그게 왜 그래? 그게 순리에 따르는 삶. 그게 여유 있는 삶이고. 근데 북유럽에서는 여유 있게 삶을 살 수가 여유 부렸다는 얼어 죽어. 그죠? 그러니까 자연하고 계속 투쟁을 해야 돼. 그래서 과학이 발전한 거야. 실질적으로 유럽의 과학 발전의 근원이 되었던 나라는 실은 중국이에요. 뭐 화약도 중국에서 원래는 발명이 됐고, 어쨌든 중국에 다 나간 거야. 그거를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본격적인 과학기술을 발달을 시켰죠.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 해도 그것을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 짓지 못한다면 그런 인식은 헛된 것일 뿐이다. 1번, 순리 쪽으로 가야 돼. 생명 가치를 진정하게 인식하고 선양하려면 선양하다. 선양. 옛날 충청남도의 소주가 선양 소주였었지. 그 충청남도 대전을 대표하는 소주가 지금은 린이죠, 린. 맞냐? 소주를 안 먹는 모양이네? 여기만 먹는 모양이네? 그 전에 그 린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선양. 충남만 같아도 바로 알아듣는데 충남 학생들만, 대전 학생들만 같아도, 우리 충북 학생들은 못 알아들어. 생명 가치를 진정하게 인식하고 선양하다, 선양. 널리 떨치게 하다. 선양하다, 널리 떨치다. 명성이나 무슨 권위나 이런 것들을 널리 떨치다, 선양하다. 우리가 탐닉해 있는 문명의 안락과 편의를 많은 부분 포기할 필요가 있다. 정답. 지금 앞에서 뭐가 나왔어요? 우리가 탐닉하는 많은 문명의 안락과 편의에 관한 이해가
쭉 나왔죠. 어떻게 대량 생산과 소비 체제, 장거리 유통 구조, 거대 산업과 권력의 중앙 집중, 관료주의 학교와 병원의 위기 질서, 행정 제도, 비대화하는 도시 공간과 황폐화하는 농촌, 과학 기계 영농, 자가용에 의존하는 교통체, 이게 다요, 이게 지금. 2번,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자동차의 생태, 지금 자동차 얘기만 한 게 아니잖아, 그죠? 다음에 지금 이 글은 이 단락에 어디에 들어가야 돼? 끄트머리 결론 자리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결론은 일반적 진술로 가야 돼? 구체적 진술로 가야 돼? 대체적으로 일반적 진술로 가게 되죠. 일반적 진술로.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진술로 가야 되지. 3번, 학위는 산업 문화의 압력 밑에서 이것을 정면으로 파악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용기를 가진다는 것이 쉽지는, 지금 산업 문화에 대해서 파악하자 이런 얘기 아니야.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자. 그러려면 그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려면 자연과학을 포기해야 돼 좀. 아까 얘기했잖아. 자연과학은 왜 발전을 했을까? 자연과 싸우기 위해서 발전한 거예요, 실은. 그래서 자연과학이 발전한 나라가 어디라고? 북유럽이라고. 다음에 4번. 이제 우리는 이러한 문명을 그대로 두고도 환경재난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낸 그 누군가를 기대할 수 없으면 이런 걸 왜 써? 뭔가를 기대하니까 지금 이런 걸 쓰는 거지.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정답은 관점이, 29번 문제는 관점을 추리하는 문제예요. 정답 1번. 29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실은.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세 번째 줄에 자연의 순리가 요거하고,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서 그 교통체계 옆에 옆줄 긋고 여기 도대체 이런 강조하는 부사가 붙어있는 문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도대체 이런 것들이 지탱 가능한 생활 방식인지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는 이런 생활 방식을 꼭 우리가 유지해야 되겠냐, 유지하지 말자, 이거 버리자, 이런 얘기잖아 지금 얘기는. 그런 쪽으로 답이 가야 되겠죠. 다음에 30번. 또 괄호 안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역시 정보 추리하는 문제. 대체적으로 제재 관점을 맞춰놓으면 거의 맞아요. 1단락입니다. 저 밑에 네 번째 단락이 그러나 뒤에 붙어 있죠, 지금. 중요한 자리에 붙어 있어요. 힐링은, 제재는 힐링이네. 사회적 압박과 스트레스 등으로 손상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서술 방식, 정의. 정의. 하여튼간 여러분들 단락 순서 맞추는 문제도 뒤에 나오지만은 단락 순서를 맞추는 문제에서도 이 정의라고 하는 서술 방식은 잘 이용하면 좋아요. 대체적으로 정의는 어디서 나타나? 첫 단락. 그게 뭐 4개 단락이 쭉 나와 있는데 순서 맞춰라. 근데 아무런 뭐가 없어. 뭔 근거가 없어. 그때 한 단락을 봤더니 정의가 돼 있어. 그거 무조건 앞세워. 그럼 거의 답이에요. 자, 그래놓고 문제로 갑시다. 그러나 괄호해놓고 우선 명상이나 기도 등을 통해 내면에 눈뜨고 필라테스나 요가를 통해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여 자신감을 얻는 것부터 출발할 수 있다. 그러나라고 붙어 있으니까 앞에 2번 단락, 특히 3번 단락에 나온 내용을 부정해야 돼. 2번 단락 봅니다. 우리보다 먼저 힐링이 정착된 서구에서는 질병 치유의 대체 요법 또는 영적 심리적 치료 요법 등을 지칭하고 있다. 다음에 3단락. 국내에서도 최근 힐링과 관련된 갖가지 상품이 유행하고 있다. 첫 문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각 단락의 첫 문장. 자, 여기 첫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 일단 힐링은 정해져 있는 단어고, 제재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상품이야, 상품.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이 필자의 얘기는.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치유를 의미하는 건데,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힐링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본주의를 이용한다. 상품, 이게 뭐예요? 자본주의의 대명사 아닙니까? 상품은 그냥 얻어집니까? 돈 주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사는 거. 그 다음에 상품은 대부분 다 물질적인 거잖아. 그죠? 물질적인 거. 간단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천 가지의 상품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다. 종교적 명상, 자연요법, 운동요법 등 다양한 형태의 힐링 상품이 존재한다. 그래서 상품이라는 단어가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죠.
여기에 키를 맞춰야 돼요. 요게 핵심 뭐야? 심지어 고가의 힐링 여행이나 힐링 주택 등의 작품들도 나오고 있다. 힐링 주택도 있겠지요. 내 선배 한 분이 몇 년 전에 시골에다 집을 줬어. 집 참 풍경 좋은 데다가 집 이쁘게 줬어. 그리고 이제 시골로 들어갔는데 3년 만에 부인이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다시 도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야. 처음 1년은 좋대. 다음에 2년째도 괜찮대. 근데 3년째 되면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는 거야. 뭐 맨날 보는 거니까, 항상 보는 거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나는 그런 생각을 해. 사람은 사람과 어울려야 돼. 뭐 자연과 어울리는 것도 좋은데, 그건 한때 일시적인 거. 나도 가끔씩은 이제 삶에 좀 부대끼고 좀 치이고 그러면 사람이 싫어서 조용한 데 가 있고 싶다. 조용한 데 가 있어 보세요. 2, 3일이면 나오고 싶어. 그게 사람이야. 그러나, 문제는 그래 놓고 뭐요? 상품에 관한 얘기가 나와야 돼. 이 상품, 그러나니까 뭐요? 꼭 비싼 돈 내고 상품을 꼭 구입하지 않아도 힐링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이 나와야지. 1번, 힐링이 먼저 정착된 서구의 힐링 상품들을 2번,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찾는 것이 이게 그나마도 가장 가깝고, 그죠? 3번, 이러한 상품들의 값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느껴지지는 아니고, 4번,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4번도 답이 안 되는 건 아니야. 선생님, 4번 왜 답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앞에서 3단락에서, 지금 3단락에서 무슨 얘기가 계속 나와서 상품에 관한 얘기, 고가의 상품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왔으니까 그 얘기가 먼저 나와야지. 그런 다음에 4번 문장은요, 4단락 제일 끄트머리 들어가면 좋아요. 다음에 31번. 다음 글은 정리학용이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답장이다. 이 편지에서 정리학용이 아들에게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유배지에 보낸 편지라고 하는 정리학용의 글이 있고, 이 글이 그 마지막 국정교과서였던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 수록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가면 교과서 지문이 있어. 그거 클릭해가지고 들어가면 하학원, 내가 기억하기로는 학원 1단원에 수록되어 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요게. 자, 봅시다. 천하에는 두 가지 큰 기준이 있는데, 두 가지 큰 기준. 옳음과 그름의 기준. 밑줄 치고 동그라미 1번. 했어야지. 다른 하나는 이로움과 해로움에 관한 기준.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뭔가 앞쪽에서, 첫 단락이나 앞쪽에서 뭔가가 나열되면 꼭 밑줄 치워놓고 1번, 2번 이렇게 써놔. 그럼 딱 구분이 되잖아, 눈에. 이 두 가지에서 네 단계의 큰 등급이 나오는데, 옳음을 고수하고 이익을 얻는 것이 가장 높은 단계. 첫째. 둘째, 옳음을 고수하고도 해를 입는 경우. 그렇죠.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의의를 쫓았는데 이익이 와. 가장 좋지. 근데 두 번째, 내가 의의를 쫓았는데 이익이 안 와. 안 와도 의의는 쫓아라 해. 그런 얘기요. 세 번째, 그름을 추종하고도 이익을 얻는 거. 의로운 일을 쫓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득은 와. 그게 세 번째. 근데 제일 나쁜 건 뭐예요? 의로운 일도 안 했고, 그죠? 옳게도 행동 안 했고, 손해도 봐. 이게 가장 나쁘지. 경우이다까지. 끊어놓고 선택지를 보세요, 이제. 작은 이익을 쫓다 큰 해를 얻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궁극적, 이렇게 나오면 주어진 지문은 거의 90% 논설문이에요. 그 다음에 궁극적 이런 말이 보이면 결국 뭐 묻는 문제야? 그 글의 주제 묻는 문제야, 주제. 논설문이면 관점과 의도를 찾아야 돼. 빨리 가려면은 어떻게 가? 맨 마지막 문장 보세요. 요 정도 읽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문장 보세요. 선택지 보지 말고 맨 마지막 문장 딱 봤더니 뭐예요? 그러나 마침 또 그게 또 붙어 있어. 그러다가는 마침내 네 번째 등급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 명약관하하니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짓을 하겠느냐. 그 네 번째 등급이 뭐예요? 그름을 추종하고도 해를 보는 경우예요. 정답 1번. 작은 이익을 쫓다가 큰 해를 얻을 수도 있다.
한자성어? 예, 이걸 한자성어로 낼 수도 있지. 윗글의 주제를 여기 다음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한자성어로 표현하면 하고 문제 낼 수도 있죠. 나는 그렇게 낼 것 같은데. 자, 다음에 32번 갑니다. 역시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 궁극적으로. 궁극적이 나오면 뭐라고? 논설문이라고. 그리고 주로 논설문의 주제를 묻는 문제. 역시 지문은 정약용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31번도 같은 건데,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가 많아요. 정약용 선생이 그 아들, 정학교, 학연 형제야. 정학교 선생, 정학연 선생도 꽤 유명한 분들이에요. 생각보다. 워낙 아버지가 유명해서 얘네들이 못 떴어. 우리나라의 고대 시가 중에 원령체 시가가 딱 2개가 있어요. 원령체 시가 딱 2개. 뭐? 동동. 또 고려시대는 동동, 조선시대는 농가원령가. 그렇죠. 농가원령가. 동동은 시험 문제에 워낙 잘 나오는 거니까 뭐 한 해 적어도 최소 한 직렬에선 나와. 동동은 꼭 나와. 어느 직렬에서 나올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소한 동동이 안 나온다. 그게 공무원 시험 망한 거예요. 그렇게 잘 나와. 그런데 농가원령가는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해 두세요. 농가원령가가 꽤 길어요. 꽤 긴데 첫 번째 정월령. 제 블로그 가면 다 설명돼 있어요. 정월령. 다음에 두 번째 8월령. 제 블로그에 가면 정월령서부터 12월령까지 다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놔야 되는 건 정월령과 다음에 8월령이고, 다음에 농가원령가는 교술문학이야. 무슨 문학이라고? 교술문학이 뭐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죠? 그냥 교훈을 주고 뭔가 가르치기 위해서 쓴 문학을 교술문학이라고 그러고, 이 농가원령가는 왜 지었냐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무식하잖아. 한글도 모르고 농사를 조금이라도 지금에 말하면 과학영농이라고. 과학영농. 과학적으로 짓게 해서 좀 소출을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시기에는 이런 농사를 지어야 한다. 어떤 시기에는 이런 걸 소출해야 된다. 언제 요거를 걷어들여야 된다. 언제 심어야 된다. 이런 거를 좀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거를 정학교 선생이, 즉 타산 정약용의 장남인 정학교 선생이 노래로 지어서, 노래로 지으면 글자를 못 읽는 사람도 노래를 외우면 그거 외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어낸 노래가 농가원령가고,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꼭 정월령하고 8월령 여기는 꼭 공부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다시 한번 말합니다. 농가원령가가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혹시 알아요. 나올지. 다음에 궁극적으로 보면 밑줄 친 부분.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방법. 밑줄이 뭐 그렇게 길게 안 쳐져 있으니까 밑줄 친 부분부터 보세요. 답은 첫 단락에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인간이 이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것은 정성 때문이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귀하다. 인간이 귀한 존재라고 여기는 것은 바로 인간의 뭐 때문이다? 정성됨. 그러니까 이제 남은 한 달, 국가직 거의 뭐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 그죠? 남은 한 달, 제발 내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다시 앞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뭘 해? 한 달 남겨놓고는 하여튼 문제풀이도 좀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모든 과목에서 앞으로 돌아가서 기본 개념부터 착실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이거 아는 거야. 그 아는 게요. 나중에 틀려요. 잘못하면. 교만하면 안 돼. 정성을 기울여야 돼요. 전혀 속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늘을 속이면 제일 나쁜 일이고, 임금이나 어버이를 속이거나 농부가 같은 농부를 속이고 상인이 동업자를 속이면 모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이때 하늘을 속인다는 것은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야. 단 한 가지 속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자기의 입과 입술,
단 한 가지, 여태껏 다 뭐 속일 수 있다요. 그런데 여기 단 한 가지 앞에 연결을 넣는다면 뭐가 들어갈까? 그러나. 이게 들어가겠죠, 당연히. 관점이 바뀌잖아, 그죠? 그럼 이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지, 일단은. 아무리 맛없는 음식도 맛있게 생각하여 입과 입술을 속여서 잠깐만 지내고 오면 배고픔은 가셔서 주림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니 이렇게 해야만 가난을 이기는 방법. 요게 답이죠, 여기 답. 정답은 1번. 가난이란 단어가 들어가줘야 돼. 하여튼 간에 답이 되려면. 결국에는 이 32번도 이렇게 문제 물을 수 있어요. 밑줄 하나도 안 치고 그냥 다음 글에 전제에 해당하는 내용은 해도 답 이거야, 그냥. 그나마도 밑줄을 쳐줘가지고 답 문제가 좀 착해졌어. 자, 다음에 연결어 넣는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연결어 묻는 문제. 읽으면서 풀어야지. 뭐 천상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앞뒤 문장을 잘 봐야 돼. 할아버지가 이곳 벌천리에 들어와 둥지를 틀던 30여 년 전만 해도 마을 주변에는 서너 채의 초막이 남아 있다고 한다. 초막은 초가집이죠. 그래놓고 가로해놓고 새마을 운동과 더불어 농촌에도 마을길이 넓어지고 포장도로가 생겨나면서 초막은 더 이상 밭가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니까. 역적관계죠. 그러나 하지만 반면에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지. 일단은 1번은 맞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사실문이야, 의견문이야. 의견문이에요. 그러니까 니은에 왜냐하면 바로 들어가 이렇게. 의견문 나오면 바로 그 근거가 바로 들어가야 돼. 초막은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논이나 밭가에 임시 막사처럼 잠시 머물 곳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하는 바에 따라 좀 의미가 달라요. 초막을 초가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쓸 때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초막은 뭐냐면 그 볏집으로 만든 삼각형 꼴의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삼각형 꼴의 텐트. 볏집으로 만든. 예. 또 그 심요살이 한다고 그러죠. 심요살이. 3년 동안 부모님의 무덤가에서 심요살이 할 때도 이 초막을 이렇게 지어놓고 그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자, 다음에 디귿. 머물 곳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디귿해놓고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굳이 초막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하고 빠른 시대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디귿에도 역시 그러나가 들어가든 그런 데가 들어가든 하여튼 뭔가 바뀌는 게 들어가야 돼. 그죠? 그런 데까지는 맞을 수 있어. 다음에 농촌의 경운기가 보급되면서 초막은 더 이상 농촌에서 설 자리를 잃고 말았다. 여기 리을은 그래서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와야 되죠. 이제 슬슬 문장이 결론이 나오기 시작해야지. 다음에 34번. 역시 접속어 묻는 문제. 각 시대는 그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문학이 있다고 한다. 문학, 일단은 제재가 문학이 됩니다. 그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문학. 우리나라도 무릇 4,000년이 넘는 생활의 역사를 가진 만큼 그 발전 시기마다 각각 특색을 가진 문학이 없을 수 없고, 문학이 있었다면 그 중추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시가 문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실문, 의견문. 의견문이죠. 다른 사람은 뭐 서사문학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다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근거제시문이 바로 들어가야지. 왜냐하면 대개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가 성립하는 동시에 벌써 각자의 감정과 의사를 표시하려는 욕망이 생겼을 것이며, 삼라만상의 대자연은 자연 그 자체가 율동적이고 음악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가 딱 보이잖아. 때문이다. 다른 것보다 때문이다가 보이면 앞에는 무조건 왜냐하면이지. 다시 말하면 인간이 생활하는 곳에는 자연적으로 시가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래놓고 이제 가로가 나왔고, 그 다음 사람의 지혜가 트이고 비교적 언어의 사용이 능란해짐에 따라 종합예술체의 한 부분으로 있었던 서정문학적 요소와 분화 어쩌고 저쩌고 추측된다까지 무지하게 길어. 그죠? 문장이. 그때 요 가로에 들어갈 것은 일단은
역접은 아니죠. 일단은 역접은 아니야. 역접 들어가면 안 돼. 순접이나 또는 부연 설명이라고 봐야지. 이 문장은 앞에 있는 문장에 부연 설명. 앞에 문장이 짧고 뒤에 있는 문장이 길지요. 그러니까 부연 설명이 들어가야 될 때, 부연 설명이 들어가야 될 때, 일단 부연 설명을 할 때 쓰는 연결어는 즉, 다시 말해 이런 게 주로 쓰이고, 다음에 부연이란 말은 무슨 뜻이야? 더해준다, 추가해, 첨가해준다요. 그럼 첨가관계 연결어도 가능해. 그 첨가관계 연결어 중에 대표적인 게 그리고, 또는, 또한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리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야. 여기는 왜냐하면 다음에 그러나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여기서 가장 좋은 연결어는 즉, 이게 들어가면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즉이 선택지에 없으니까 즉과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러니까 그리고라고 하는 연결어는 순접 기능도 하지만 뭐의 기능도 해? 첨가의 기능도 해. 첨가. 그래서 부연 설명할 때도 가끔씩 쓰여 이렇게. 그리고 맨 마지막 인과관계 연결어가 들어가야지 결론이 나겠죠, 문장이. 그러니까 문장 공식이 그렇다고 항상 주지문, 부연 설명문, 상술문, 결론 이렇게 간다고 항상. 그러므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문학사상 항상 확인해봐요. 진짜 결론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문학사상 시가의 지위는 상당히 중요한 몫을 지니고 있다. 결론문으로 괜찮지요. 그럼 여기는 결론을 나타내는 인과관계 연결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다음에 35번. 문맥상 의미를 묻는 겁니다. 문맥상 의미. 요 문제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잘 봐야 돼요. 코페르니쿠스 이론은 읽어봐야 돼. 이 문제도요. 이게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을 하려면 그 어휘가 문장 안에서 어떤 관점으로 쓰이나를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글을 다 읽어야 돼. 이 문제 지금.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런 문제는. 코페르니쿠스 이론은 그가 죽은 지 거의 1세기가 지나도록 소수의 전향, 원래 뜻은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전자가 바꿀 전자, 부를 전자, 향자가 방향을 나타내는 향자. 근데 이제 어떤 뜻으로 많이 쓰여요? 원래 있었던 사상 또는 이념에서 그거를 바꿔서 그거와는 좀 반대되는 그런 사상이나 이념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흔히 전향이란 말을 쓰죠. 전향잡밖에 얻지 못했다. 이때 코페르니쿠스 전향이라고 하는 코페르니쿠스 이론은 하여튼 간에 전향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과거의 것을 바꿨다 이런 의미지. 과거에서 탈피했다 뭐 이런 의미. 새로운 게 됐다 이런 의미죠. 뉴턴의 연구는 프린키피아의 출간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특히 대륙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용되지 못했다. 그럼 뉴턴의 이 새로운 이론이잖아요, 이게 지금. 새로운 이론을 수용하면 바뀌어 안 바뀌어? 지금까지 있었던 아까 말했던 패러다임이라는 게 바뀌게 되죠, 그죠? 수용되지 못했다는 얘기는 바꾸지 못했다는 얘기지, 새로운 걸. 프리스틀리는 이름이 틀리야. 산소 이론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켈빈경 역시 전자기 이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했다 역시 수용하다와 같은 뜻이죠. 새로운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의미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밑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나의 견해와 정반대 관점에서 보아왔던 다수의 사실들로 머릿속이 꽉 채워진 노련한 자연사 학자들이 이것을 믿어주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새로운 이 이론을 받아들일 거라고 뭐랄까요? 바라는 그런 마음. 이지 바꿨다는 의미는 아니야 이게 지금.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서 새로운 과학적 진리는 그 반대자들을 납득시키고 그들을 이해시킴으로써 새로운 과학적 패러다임으로 바꿨다는 얘기, 승리라는 얘기는. 그러면 전향과 수용과 인정과 승리는 다 새로운 거로 바꾼다는 의미예요, 지금.
새로운 걸 받아들인다든지 하여튼 뭔가 바꾼다는 얘기. 맨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이죠. 오히려 그 반대자들이 결국에 가서 죽고 그것에 익숙한 세대가 성장하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36번 갑니다. 밑줄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를 가장 잘 풀이한 것은 밑줄친 부분. 뭐 지문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그냥 다 읽어도 되겠죠. 꽃에 나비가 없을 수 없고 산에 샘이 없어서는 안 된다. 돌에는 이끼가 있어야 제격이고 물에는 물풀이 없을 수 없다. 교목엔 덩굴이 없어서는 안 되고. 네, 교목 누구 생각나요? 그렇죠, 이육사. 교목이 뭐예요? 교목이 학교에 있는 나무요? 하긴 그래. 교목이 학교 나무, 학교에서 지정한 나무를 교목이라고 하기도 해. 교목은 그 왜 강원도나 저쪽 북쪽에 가면 반듯하게 자라는 나무 있잖아. 주로 이제 제목으로 많이 쓰이는 나무들이 반듯하게 자라는 나무, 하늘을 찌르듯이 막 반듯하게 자라는 나무, 이런 나무들을 교목이라고 해. 주로 이제 이런 나무들이 제목으로 많이 써요. 제목은 뭐요? 뭐 어떤 뭘 질 때, 뭘 만들 때 쓰이는 재료가 되는 나무를 제목이라고 그러죠. 꾸불꾸불한 나무는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 기둥으로도 못 쓰잖아. 꾸불꾸불하면. 그런 걸 교목이라고 그러는데 주로 이 교목 반듯한 나무에 뭐가 많이 거기 걸려요? 담쟁이 넝쿨 같은 게 많이 걸려 있어. 자, 아무튼 간에 그렇고 교목엔 덩굴이 없어서는 안 되고, 덩굴 이거 표준어 규정 주의해야 되는 단어죠. 사람은 벽이 뭐야? 벽. 그렇죠. 무엇을 지나치게 즐기는 병적인 거. 벽은 무엇을 지나치게 즐기는 어떤 병적인 현상을 벽이라고 그래. 주로 이 벽은 이런 뜻으로 쓰일 때는 전미사로 써요. 전미사. 그래서 예로 방랑벽 이런 단어가 있지. 방랑벽. 도벽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결벽은 아니에요. 결벽 단어 자체가 그냥 한 단어야, 그거는. 그래서 결벽증이라고 그러지, 그때는. 결벽은 그 뭔가 굉장히 깨끗한 걸 굉장히 병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음에 2번. 두 번째 뜻으로는 이 벽이 어떤 고치기 힘들 정도로 굳어진 어떤 나쁜 버릇을 벽이라고 그래. 고치기 힘들 정도로 굳어진 나쁜 버릇도 벽이라고 그래. 그래서 사람은 벽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 의미하는 바를 가장 잘 풀이한 거, 이 답은 앞에 있어요. 다시 한번, 꽃에는 나비가 있어야 돼. 없을 수 없다는 얘기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산에는 샘이 있어야 돼. 돌에는 이끼가 있어야 돼. 물에는 물풀이 있어야 돼. 교목에는 이렇게 어울리는 놈이 있어야 돼. 어울리는 놈. 이래야 세상 살아갈 수 있다. 정답 1번이죠. 친구들이 부른다고 지난 토요일 날 목숨을 걸고 서울까지 올라가는데 내가 금요일 날 밤늦게 10시쯤 아무래도 내가 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 같아. 아무리 친구들이 좋아. 그래서 이제 그 단톡에다가 나 서울 올라가기 무섭다 한마디 하면은 다른 친구들도 야 우리 내일 모임 좀 연기 좀 하자. 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되겠다. 이런 반응이 올까 싶어서 넣었더니 한 놈도 반응이 없어요. 그 와이프한테 보여줬어, 그거를. 와이프가 옆에서 꼭 내일 가야 되냐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보여줬더니, 와이프 딱 한마디 하더라고.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친구들이 다 미쳤어, 그러니까. 하여튼, 주변에 사람들이 널리 있는 게 좋습니다. 37번. 예. 문장 구성하는 거, 순서 맞추는 거. 36번 정답 1번이라고.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야, 친구 그게. 3번. 사람은 깊이 빠질 만큼 좋아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아니, 벽만 갖고 풀면 안 돼요. 벽의 단어의 뜻은 그런 뜻인데 그것만 갖고 지금 문맥적 의미 묻는 거예요. 문맥적 의미. 문제는 문맥적 의미를 묻는 거야. 그러니까 벽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묻는다면 3번이 맞아. 사전적 의미를 묻는다면 3번이 맞는데 사전적 의미를 물어볼 것 같으면 이렇게 문제 안 줘. 앞에 이렇게 이렇게 주고 이건 문맥적 의미 묻는 거야.
다음에 37번. 그러니까 36번은 사전적 의미를 묻는 문제 같았으면 3번 맞아요, 다. 근데 지금 현재 묻는 문제, 이 문제는 문맥적 의미를 묻는 거예요. 필자의 관점에 맞춰서 풀어가야 돼, 그러니까. 37번, 예. 요 문제도 뭐 계속 나오고 있지요. 자, 선택지 봅니다. 선택지가 5개라서. 하긴 5개라도 뭐, 가로부터 출발하는 선택지가 있고, 라로부터 출발하는 선택지가 있으니까 두 선택지를 먼저 읽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과거에는 종종 언어의 표현 기능 면에서 은유가 연구되었지만 사실 은유는 말의 본질적 상태 중 하나이다. 그래서 제재는 은유. 근데 이 은유가 이 문장에서는 앞쪽에 있어, 뒤쪽에 있어? 뒤쪽에 있어, 뒤쪽에, 그죠? 자, 라 봅시다, 라. 라. 언어는 한 종류의 현실에서 또 다른 현실로 이동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휘하며 따라서 본질적으로 은유적이다. 언어는 한 종류의 현실에서 또 다른 현실로 이동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휘하며 따라서 본질적으로 은유적이다. 이 문장하고 가문장하고 과거에는 종종 언어의 표현 기능 면에서 은유가 연구되었지만 까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왜? 되었지만 역접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뒤를 보세요. 은유는 말의 본질적 상태 중 하나이다. 요게 중요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가문장은 앞에 다 떼어내도 돼. 없어도 돼. 요것만 있으면 돼. 은유는 말의 본질적 상태 중 하나이다. 요것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라를 보세요. 언어는 한 종류의 현실에서 또 다른 현실로 이동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휘하며 따라서 본질적으로 은유적이다. 가와 라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훨씬 더 일반적이야? 가가 훨씬 더 일반적이야. 그죠? 그러니까 가가 1번 단락으로 가야지. 가하고 라 싸움이에요. 결국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선택은 1번, 2번, 4번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라달락을 읽었잖아. 우리가 이미 라달락 읽고 지금 1번, 2번은 가달락 뒤에 뭐가 가? 나달락이나 다달락이 가니까 이제 가달락 읽은 것을 기억해 둔 상태에서 가달락 뒤에 나달락이 가야 옳은지 다달락이 가야 옳은지 라달락이 가야 옳은지 이것만 평가하면 돼요. 자, 먼저 나달락. 토대와 상부 구조는 마르크스주의에서 기본 개념들이다. 데리다가 보여주었듯이 데리다는 프랑스의 철학자래요. 나도 몰랐어요. 심지어 철학에서도 은유가 스며들어 있는데 단지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요거하고 다음에 다달락이 어떤 이들은 기술과학 언어에는 은유가 없어야 한다고 역설하지만 은유적 표현들, 은유적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네요. 그죠? 은유적 표현들은 언어 그 자체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다음에 아까 라달락에서 은유적이라는 말을 봤었지요. 그렇게 본다면 나달락, 다달락, 라달락을 비교해 본다면 가달락 뒤에 이어질 달락은 뭐가 좋을까? 다달락이 좋겠죠. 왜냐면 나달락은 너무 다른 단어가 나와. 좀 앞에 토대, 상부구조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달락에서는 은유가 나왔으니까 뒤에 이어지는 달락도 역시 은유가 중심이 돼야 돼. 은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런다면 뭐가 좋을까? 다달락이 좋겠죠. 그렇다면 정답은 2번이 되겠죠. 혹시 2번이 맞나 안 맞나 이거는 읽어보면 돼. 자, 가달락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과거에는 종종 언어의 표현 기능 면에서 은유가 연구되었지만 사실 은유는 말의 본질적 상태 중 하나이다. 그 다음에 다달락. 어떤 이들은 기술과학 언어에는 은유가 없어야 한다고 역설하지만 은유적 표현들은 언어 그 자체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그러니까 기술과학적 용어조차도 은유적이다. 그만큼 은유가 언어에서 중요하다 이런 얘기야. 나달락이. 다달락이. 그 다음에 나달락. 그래서 토대와 상부 구조는 뭐에 관련된 단어? 자연과학에 관련된 단어잖아 이게. 그래서 바로 나달락이 다달락에 뭐예요? 예를 든 달락이야 지금. 이렇게 순서가 가야지. 그런 다음에 또 예를 들죠. 마달락, 예컨대 또 이렇게. 넘어갑니다. 38번. 아래 문장을 이용하여 글쓰기 순서. 서두가 자기 중심이 아닌 사람은 거의 없다요. 일단 첫 문장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 이제 두 번째 문장부터 맞추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연결어가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어. 들어갈 수도 있고. 자, 그래놓고 다음에 결말을 보세요. 결국 인간의 자기중심적 사고 발상 방식은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결말하고 서두를 잘 봐. 서두는 자기중심이 아닌 사람은 거의 없다요. 결말은 범죄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내용 파악하기 쉬울까? 나는 개인적으로 범죄의 온상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했어요. 그럼 범죄와 관련된 문장이 바로 결말 앞에 나오면 돼. 앞에 제일 끝은 머리. 범죄와 관련된 말. 자, 뭐 기역, 니은, 디귿 다 앞에 다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자기 중심과는 다르다. 기역. 니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데 집착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고 생각하게 되기 쉽다. 디귿, 물론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를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 해서 범죄와 관련된 단어 니은이죠, 니은. 그럼 니은이 뒤로 가야 돼, 니은이. 그렇다면 정답은 2번 아니면 4번이 되겠죠. 문제는 이제 기역 디귿이냐, 디귿 기역이냐. 그때 서두에서 자기 중심이 아닌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갈 것은, 이어질 것은 디귿이 좋죠, 디귿이. 조금 아까 읽어봤잖아, 우리가 지금.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키가 될 수 있는 단어, 키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다음에 39번. 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나오고 보니까 선택지 보니까 니은으로 시작하는 쪽과 디귿으로 시작하는 쪽이 있네요. 자, 니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념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기 마련이다. 디귿, 흔히들 숭고한 이념이나 가치로 결정됐네. 그죠? 니은이 먼저 나와야 되겠네. 자, 보세요. 니은에서는 이념과 가치요. 디귿에서는 이념과 가치에 뭐가 있대? 진선미가 있대. 진선정의. 요게 있대. 그러면 결국엔 디귿이 니은에 비해서 더 구체적인 진술이죠. 그러니까 니은이 앞에 와야지. 그런 다음에 니은, 이념과 가치 나왔어요. 디귿에 또 숭고한 이념과 가치 나왔어요. 그죠? 바로 이어지죠. 또 이렇게. 정답은 니은, 디귿으로 가야 됩니다. 니은, 디귿. 1번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단락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일반적 진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특이한 사례를 빼놓고는 일반적 진술이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포함, 문장의 뜻을 해석해 보니까, 문장의 뜻을 해석해 보니까 한쪽이 한쪽을 포함하고 있어. 그럼 포함하는 쪽이 첫 문장. 또는 포함하는 쪽이 맨 마지막 문장으로 가야 돼. 그래서 글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추상적으로 시작해서 구체화를 해요. 구체화. 구체적으로 쓰다가 다시 어떻게? 일반화를 시켜. 결론에 가가지고. 다음에 40번. 논리의 오류 묻는 문제죠. 일단은 일단락을 먼저 읽고 그런 다음에 밑줄친 부분을 보고 풀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홀로와 그래피라는 그리스어의 합성어로 피사체에 대한 전체 정보를 기록한다는 뜻을 지닌 말이다. 서술 방식 정의죠, 정의. 이렇게 정의문이 나오는 게 첫 단락이에요. 사진의 3차원의 입체를 2차원의 평면적인 상으로 기록한다면 홀로그래피는 3차원 영상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된 매체를 홀로그램이라 한다. 그래놓고 밑으로 쭉 내려와 보세요. 3단락. 밑줄 친 부분만 보지 말고. 그쵸. 당연하죠. 그 정도는 이제 좀 찾을 줄 알아야지. 그리고, 야, 이거 밑줄 안 쳐져 있어도 문제 풀어요. 단지 밑줄을 쳐주면 착한 문제고, 밑줄을 안 쳐주면 조금, 덜 착한 문제지. 밑줄 없어도 이 문제 풀어요. 이게 밑줄이 안 쳐져 있으면 끝까지 다 읽어야 돼. 최대한, 그죠? 그러니까 덜 착한 문제. 밑줄 쳐져 있으면 맨 마지막 첫 단락 보고 맨 마지막 단락만 봐도 문제가 풀리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착한 문제고. 그래서 오늘날은 정보화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만큼 정보의 수집과 활용 능력이 중시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겠죠, 당연히. 예, 따라서가 무슨 관계? 예, 인과관계. 그렇다면 따라서 앞에가 결론, 뒤가 앞에가 전제. 논리의 오류는 전제, 결론을 관계를 봐야 문제를 풀어 항상.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 이런 경우에 밑줄 친 부분만 따라서 이하만 읽어서는 문제 풀기는 조금 고단해질 수 있어. 정보화 시대의 총아인 홀로그래피 기술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곧바로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정답. 그렇다고 해서 뭐 곧바로 후진국이 되겠습니까? 그죠? 3번이죠. 성급한 일반화. 다음에 41번. 41번 지문 참 좋은 지문이에요. 다음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융합의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 정보 적용 문제입니다. 지문이 좀 긴 편이죠. 1번. 1번 단락. 1980년 이후에 등장한 과학기술 분야의 가장 강력한 트렌드는 컨버전스, 융합, 잡종의 트렌드이다. 문제에서 착하게 융합이란 단어가 보였어요. 그죠? 그럼 이 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바로 융합이요. 기존의 분야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분야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몇 가지 새로운 분야가 또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 시너지 우리말로는 상생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겠지요. 바로 이게 뭐야? 이게 융합이라고. 이게 융합. 지금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일종의 이것도 스타일은 글쓰기 스타일은 서술 방식은 정의에 가깝죠. 정의. 이러한 트렌드를 볼 때 미래에는 과학과 기술, 순수 과학과 응용 과학의 경계가 섞이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분야들이 연구를 이때 새롭게 만들어진 분야가 뭐예요?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 또는 사회과학 또는 응용과학, 기초공학이 서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 서로 융합이 된 거. 나노과학기술, 생명공학, 물질공학, 뇌과학, 인지과학 등이 이러한 융합의 예이다. 연고대학과 국립연구소의 흥망성쇠는 이러한 여기 융합의 경향에, 여기도 중요하죠. 융합의 경향에 기존의 학문 분과 제도를 어떻게 잘 접목시키느냐. 앞으로 우리가 살아남을 길은 어떻게 잘 서로 학문 간의 융합을 얼마나 더 잘 시킬 것인가. 그러면 융합이라는 건 뭐예요?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서로. 믹서하는 거. 자, 그래 놓고 선택지 보세요. 대충 융합의 뜻은 나왔잖아, 이제. 융합의 개념은 배웠잖아. 1번, 유전공학, 화학 독성물, 태아 권리 등의 법적 논쟁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은 쪼개는 거예요. 융합은 합쳐야 돼. 아무튼 간에 그렇다 칩시다. 뭐 이걸 금방 답이라고 생각 못할 수도 있으니까 2번, 과학자들이 이룬 연구 성과들이 어떻게 재판의 사실 인정, 과학과 법학이 지금 융합되잖아. 그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지금 융합되잖아, 지금. 3번, 과학기술과 법이 만나고, 답은 됐네, 이건 지금. 바로 그냥 과학기술과 법이 만난대잖아. 만나면 융합이야. 섞이면. 4번, 과학은 신이 부여한 자연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며 사법체계도 보편적인 자연법, 똑같이 자연법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뭐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지금 합치고 있죠. 최대한 공통점을 이끌고 있죠. 다음에 5번, 뒤에 5번이 있네요. 과학자는 과학의 발전 외에 인류의 행복이나 복지 등에 그리 관심이 많지는 않았다는 전제 하에 여기까지는 답될 수 있어, 얘도 지금. 근데 뒤를 봐야 돼. 과학기술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법조인에게 과학교육을 시켜. 이것도 일종의 융합이지, 그죠? 정답은 1번이 되겠지요. 자, 여기 지문에서 내가 아까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지문이 좋은 지문이라고 했는데 지문에서 중요한 내용만 제가 체크해 줄 테니까 표시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단락의 융합이란 단어, 다음에 이 단락의 두 번째 줄, 과학기술과 다른 문화적 영역에서도 일어난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혼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죠. 혼성 뜻이 뭐예요? 뭔가를 섞어서 만든다. 섞어서 뭔가를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에 3단락에서 핵심어는 맨 뒤에 보면 이런 표현이 2번 반복돼요. 경계가 무너진다. 경계가 무너지는 세상 또는 경계가 무너지는 것 이렇게. 다음에 4번 단락. 융합 학문과 연구의 지배적 패러다임화, 과학과 타 문화의 혼성화,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증대, 국제화와 합동연구의 증가라는 트렌드는 미래 과학기술을 특징 짓는 뚜렷한 트렌드가 될 것이다. 다음에 42번. 다음 글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워. 처음에는 이렇게 지문을 읽으면 지문은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은데 관점 잡기가 자기가 관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은 봅시다. 우리나라의 항공법은 1961년 3월 7일 법률 제591호로 제정된 이후 12차에 걸쳐 부분적인 개정을 하였으나 그동안에 국제항공 관련 조약의 변천, 항공산업의 경쟁 심화, 항공기술의 발전, 항공수의 아주 막 숨쉬다 미쳐요 아주 등 국내에 아직도 한 문장이 안 끝나고 있어요. 등 국내외 항공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 4435호로 전면 개정하여 현재 이르고 아휴 이제 끝나네 있다. 요것만 봐도 답은 보여. 첫째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어. 그리고 이 문장 안에 보면은 뭐가 이렇게 많어 그지요? 자 처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주지문 일반적 진술 뭐 하나 던져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얘는 뭐 하나 던지는 게 없어 그죠? 그냥 막바로 상술문부터 들어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글이 무슨 궁금증을 유발을 못해. 뭐 하나 던져놓고 이런 게 있다라고 던져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부연 설명들하고 상술이 들어가야 이렇게 글이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맞아. 근데 처음부터 상술이 들어가니까 얘가 막 나오니까 읽는 사람이 그전에도 문장이 긴데다가 지치죠, 그죠? 정답 1번. 선생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전제가 생략되어 있다. 생략은 안 돼 있는데 생략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앞에 주지문이 없으니까.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항공법에 대해 쓰는 글이야. 뭘 전제가 생략이 돼. 생략은 안 돼 있는데 생략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냐. 앞에 저기 주지문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항공법은 1961년 3월 7일 법률 제591호로 제정된 이후 12차에 걸쳐 부분적인 개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갔어야 돼. 그러면 전제도 딱 눈에 보이잖아. 그죠? 주지문이. 다음에 외래어 표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다음에 전문용어 뭐 항공에 관련된 전문 용어도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42번은 내용 갖고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도 서술 방식이에요. 서술 방식 결국. 다음에 43번.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보 파악하는 문제죠. 과학 제재, 기술 제재입니다. 아마 이 지문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1단락 봅니다. 이어폰으로 스테레오 음악을 들으면 두 귀에 약간 차이가 나는 소리가 들어와서 자기 앞에 공연장이 펼쳐진 것 같은 무슨 감각? 공간감. 공간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양쪽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 돼. 이쪽 소리하고 이쪽 소리하고 달라야만 공간감이 느껴져요. 여러분들 공연장에 가서 공연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야. 스피커를 통해서 연주되는 음악 말고, 클럽 말고, 클럽은 스피커가 있어서 스피커 앞에 가면 막 귀 째지죠, 그죠? 나도 클럽이라는 데를 가본 적은 없고, 그때는 이제 그것도 클럽은 클럽이나 나이트 클럽이니까 한 번 대학 때 개강 파티를 보통 우리는 지금은 클럽이라고 그때만 해도 고장, 디스코장 이렇게 불렀던 곳이 있었어. 그런 데서 해서 학교 행사 때문에 가봤는데 거기 왜 가나 몰라요. 나는 그 스트레스 받더라고 오히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때 스피커를 쓰지 않는 그 클래식 공연 같은 걸 가면은 가운데 앉아보면요. 정말 이쪽에서 들려오는 소리하고 이쪽에서 들려오는 소리하고 달라. 다르다고. 왜? 악기가 다르게 편성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클래식 공연장만 가더라도 지휘자를 중심으로 좌측에는 뭐가 있어? 높은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 있어요. 바이올린, 다음에 비올라, 다음에 첼로, 뒤에 더블 베이스. 이렇게 현악기들이 앞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쪽은 고음을 내는 쪽, 이쪽은 저음을 내는 쪽. 그래서 왼쪽 귀에 고음이 들려오고 오른쪽 귀에 저음이 들려와. 그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고. 이러한 효과는 어떤 원리가 적용되어 나타난, 이런 공감가는 도대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일까? 설명문이죠. 그래놓고 선택지 보세요. 사람의 귀는 소리의 주파수 분포. 네, 주파수 분포. 2번, 청각체계는 여러 단서들을 이용해. 여러 단서. 3번, 위치 감지의 정확도는 소리가 오는 방향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위치 감지의 정확도는 지금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 그게 위치 감지잖아요. 그죠? 그 위치 감지의 정확도는 소리가 오는 방향에 관계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없어요? 설명문이잖아, 설명문. 설명문은 상식선에서 틀린 문장이 나오면 답이야, 일단은. 그리고 굳이 뭐 필요하다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4번 소리 그늘 현상. 그럼 소리 그늘 현상 미축처럼 언제 어딘가 나오겠지, 그죠? 다음에 2단락 봅니다. 2단락. 2단락서부터는 중요한 것만 봅시다. 세 번째 줄 하지만 찾았죠? 하지만 사람의 청각체계는 두 귀 사이 그리고 각 귀와 머리 측면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단서들을 이용하여 음원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 선택지 2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쓴다 얘기요. 소리라고 하는 게 직접 이렇게 오는 게 내가 그랬잖아. 나는 어렸을 때 왼쪽 귀를 좀 다쳤다고. 그래서 왼쪽 귀가 잘 안 들린다고. 그래가지고요. 나는 군대를 가고 싶어가지고 신검을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방위를 가래. 왜요? 그랬더니 너는 왼쪽 귀가 고장이 나서 잘 안 들리니까 넌 방위 가야 된대. 딴 사람들은 그 당시에 현역을 한 거 방위가 14개월, 현역이 3년 36개월 할 때였었어. 그리고 14개월 방위들은 집에서 출퇴근을 해. 이게 얼마나 좋아. 딴 사람들은 돈 쓰고 방위를 가려고 해도 안 빼주는 판국에 나는 방위를 빼준다고 지금 신검 보는 사람이 행정관이 걔네가 거기서 들어 누워버렸어. 나 현역 아니면 못 간다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같이 신검을 보는 다른 장정들이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우리는 돈 주고도 못 빼는데 얘는 방위로 가라 그래도 안 간다. 뭐 상황이 어떻게 내가 그런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정상.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잘 못 들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랑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서인지 얘기를, 커피숍 같은 데 음악이 나오잖아. 자꾸 시끄럽잖아. 잡음이 많아요. 그럴 때는 항상 나랑 얘기하는 사람을 내 오른쪽에 앉혀. 정면에 안 앉혀.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지요. 처음 이렇게 좀 거리감이 있는 분들은, 사람들은 천상 정면으로 봐야 되는데, 좀 이제 사이가 좀 가까워지면 내가 왼쪽 옆에 앉아. 그럼 내가 얘기를 해. 내가 이쪽이 귀가 고장나고 잘 안 들려서,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소리도 가운데서 들려오는 소리는 똑같이 들려. 소리가 오다가 어떻게 돼? 얼굴을 맞고 이렇게 퍼져 들어가요.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오는 소리는, 오른쪽에 들려오는 소리는 오른쪽이 먼저 들어. 왼쪽 귀는 타고 들어와서 들어.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조금 늦게 들려. 이쪽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밑에서 올라오는 소리는 가운데서 밑에서 올라오면 양쪽이 같이 들어. 근데 오른쪽, 왼쪽 밑에서 올라오면 각도 차이가 나겠죠, 약간의. 근데 우리는 그걸 인지를 잘 못하죠, 그죠? 눈도 그래요, 눈도. 오른쪽으로 다 이렇게 틀어가지고 보잖아요. 이쪽 눈은 소용없는 눈이야, 그때는. 이쪽 눈만 보이는 거야, 지금 이쪽은. 요대로 놓고 이쪽 눈을 이쪽으로 봐봐, 한번. 그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 양쪽 두 눈이 다 이쪽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쪽은 의미가 없어. 이쪽 눈이 보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참, 사람의 몸이라는 게 참 신비하고 참 대단한 것 같아. 다음에 이 단락의 끝머리.
그 정확도는 음원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다르며 개인차도 크다. 요게 정답 3번. 다음에 4번 단락, 4번 단락, 끄트머리 단락. 음원이 청자의 오른쪽 귀 높이에 있다면 머리 때문에 왼쪽 귀에는 소리가 작게 들린다.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오면은 왼쪽 귀에는 이 소리가 이렇게 돌아서 간다고. 그러니까 이 머리가 왼쪽 귀에 들리는 소리를 방해한다는 얘기예요. 방해. 그래서 왼쪽 귀에는 소리가 작게 들린다.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한다? 소리 그늘이라고 하는데 이게 4번 선택지죠. 1번은 당연한 얘기. 1번은 당연한 얘기.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소리가 있고 들을 수 없는 주파수의 소리가 있고 그래서 들을 수 없는 주파수의 소리를 우리는 흔히 초음파라고 하죠. 초음파. 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색깔이 있고 볼 수 없는 색이 있죠. 볼 수 있는 색이 가시광선, 볼 수 없는 색이 그렇죠. 자외선, 적외선 이렇게.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기